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재무회계 제5강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용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배웠던 거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준 1년. 그래서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었었고요. 얘네들을 묶어서 이렇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할 때 쓰셔야 돼요. 메모장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 익숙해지시면 재무회계는 거의 100점 맞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이런 게 있었고요. 투자자산 이런 거, 유형자산 이런 거. 그래서 얘네들은 감가상각 누계익이 별도로 존재. 무형자산 이런 게 있었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게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 증권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비 관련해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이런 게 있었었고요. 자본은 크게 5가지인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서 중요한 거는 사채와 대충의 회계 처리. 자본금은 여기 있었죠. 매도하는 증거평가손익과 사는 환산손익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는지, 증자를 하는지,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지 또는 감자하는지 확인하셔서 회계 처리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요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한번 적어주시고 제조원가 명세서 계정 과목도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을 배우면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1강에서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의 이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면 죄송합니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창업 전 순이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와 영업의 비용, 이게 조금 체크사항이었었는데요. 매출원가는 매출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되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 회사가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있으면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상품 매출 원가가 있어야 되고 제품 매출 원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품 매출 원가와 제품 매출 원가가 있는데, 전부 다 기초에서 단기 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을 빼면 상품 매출 원가 또는 제품 매출 원가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창고에 10개 있었는데 이번 달에 5개를 수확했어요. 물음표기를 팔았더니 창고에 8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원래 있던 거는 기초가 되겠고요. 이번 달에 5개 수확한 거는 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음표기를 팔았더니는 원가가 되겠고요. 창고에 몇 개 남았으면 기말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수량은 몇 개라고 그랬었죠? 7개. 10개 있었는데 5개 수확하니까 10 더하기 5에서 15. 그쵸? 그 다음에 8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10, 얘가 5. 기말에 남은 게 8. 그래서 10 더하기 5 빼기 8에서 7개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생각을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식으로 나오게 되면 괜히 어렵죠? 그래서 식에 혼동되지 마시라고
요 설명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실 때는 요거 한번 생각하시고 공식이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한데요.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란 회사의 주된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보기 힘들 때는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회사의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크게 이자 비용, 외환자손, 외환환산 손실,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잡손실,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추려서 적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이자에 대한 비용, 외환차손은 뭐죠? 실제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외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고요. 외화 환산 손실은 기말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가이고요. 얘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원가 가서 해보겠고요.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들이 없을 경우에는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잡손실이 계정 과목인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흐름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요 각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이 상당히 많아요.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한 거, 제품 매출한 거. 얘네들한테 대응되는 원가이고, 그래서 매출 종이익은 여기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가 나중에 그 기출문제 풀 때, 실습할 때 보시면 알 거지만 800번대 계정 과목이에요. 요거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더존에서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800번대를 넣다 보니까 다른 회계 프로그램들도 800번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 프로그램이 K랩도 800번대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이 800번대 계정 과목을 쓰는 기준은 시험 문제 영업부서 또는 관리부서 또는 판매부서 이렇게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서가 나올 때는 우리가 800번대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려운 건 없어요.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출장, 접대비는 거래처, 통신비는 통신비, 투소비, 전력비,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 세금 또는 공과금 내는 거, 감가상각비는 상각비 처리.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계정 과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뭐 차량 유지비, 경상 연구 개발비는 연구 단계에 있는 거 비용 처리할 때 계정 과목 경상 연구 개발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운반비, 교육 훈련비, 도서 인쇄비, 사무용품, 소모품, 수수료 비용, 광고 선전, 대송상각, 무형자산 상각, 나머지 잡비. 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크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의 수익은 솔직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계정 과목이 있고 영업의 비용도 엄청나게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개하시면서 계정 과목 나올 때마다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대칭이 돼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도 이렇게 돼 있고 외환차익도 이렇게 돼 있고요. 사채도 이렇게 돼 있고 정기 오류도 이렇게 유형자산도 이렇게 매도하는 증권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험차익도 이렇게 돼 있고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자동 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시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계정 과목 이런 거 있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번에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보험차익, 보험차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화재 같은 게 났어요. 근데 이제 기계장치가 화재가 났는데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근데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왔냐면 150이 들어왔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계장치 100원에 대한 것만 받으면 되는데 15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50은 뭐예요? 음, 보험료를 많이 받은 거에 대한 차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내가 50을 적게 받으면 보험 차순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분개하면서 한 번씩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법인세 비용은 계정 과목 어떻게 처리하냐면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법인세 비용이라고 해서 법인세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이렇게 계정 과목을 따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수수료 비용이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실무에서는 솔직히 수수료 비용 대신 무슨 계정 과목을 많이 쓰냐면 지급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을 많이 써요. 임차료도 임차료가 아니라 지급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을 많이 쓰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랑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 쓰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볼 때 내가 지급 수수료 쳐도 계정 과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니까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기출 또는 실기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익히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수익입니다. 수익의 인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수익은 뭐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익은 매출이라고 하고 비용은 뭐 그냥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수익이라고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수익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자, 수익은 어떻게 되죠? 얘 일로 넘기면 비용 더하기 이익이에요. 그래서 수익에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수익의 인식 기준. 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수익은 언제 인식을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나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은 인식 기준은 실현주의예요. 자, 실현주의가 뭐냐면 발생주의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 자, 발생을 했는데 어디까지 발생한 거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회계는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었었는데, 그럼 발생한 걸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 자, 실현되었을 때를 발생주의를 보겠다라고 수익은 돼 있어요. 그래서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제품 등을 대부분 우리가 청구할 때 실현된다고 보고요. 이 실현주의는 어디까지를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익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품을 파는데 상품이 50만원, 우리 회사에 내가 산 게 50만원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에 팔았다? 100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공정가치가 100만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출 100만원 인식하고 원가를 50만원으로 인식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유형별로 수익 인식 기준들이 달라요. 한번 볼게요. 나열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수익은 대부분 재화의 판매 또는 영역의 공급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크게 5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 판매. 누구한테 위탁해서 파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인 판매자가 아니라 나는 재고만 넘겨주고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매를 대행하는 사람은 수탁자라고 하는데요. 상품과 제품의 대리 판매는 수탁자라고 하는데 얘가 제3자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수익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수탁자가 보관한 재고는 내 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판매해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재고는 당연히 내 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시용 판매.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똑같이 내 거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상품권을 회수하고 제어를 인도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상품권을 사용할 때가 수익 인식 기준이 되겠고요.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똑같이 내 재고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시 회계 처리는 부채예요. 왜냐하면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니까 인도한 시점에 매출 처리를 하니까 발행한 시점에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설치 및 검사 조건부는 설치 또는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고요.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데 재화가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때가 수익 인식 기준이 되겠고요. 자, 용역은 제공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고 얘는 전산세무 1급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1급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수익 인식 기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산세무 1급에서 나오는 유형은 건설형 공사 계약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식은 요거 하나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공사 진행률이라는 게 있고요. 공사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사 계약은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수익을. 자, 그러면 진행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총 공사 예정 원가에 현재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를 진행률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총 공사 예정 원가가 1,000원인데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3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진행률은 몇 퍼센트? 30%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사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냐? 도급 금액에다가 공사 진행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기말에 인식한 공사 수익을 곱하면 되는데요. 빼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도급 금액이 만 원이에요. 근데 공사 진행률을 그냥 여기 있는 3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수익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면 3,000원인데 자, 정기말에 누적으로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정기말 누적 공사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그러면 3,000원에서 2,000원 빼서 단기에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왜 정기말 누적 공사 수익을 빼냐면요. 진행률을 어떻게 구해요? 단기 실제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기말 누적 공사 수익을 빼야 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보시고 보겠습니다. 주 한결은 2017년 1월 3일 서동에 4억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계약 금액은 1억이며 공사가 완료된 2019년까지 4억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보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결의 수익 인식의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 중에서 제가 괜찮은 예를 뽑아온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공사 수익인데 공사 수익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공사
진행률 알아야겠죠. 그래서 공사 진행률을 먼저 구해서 그 다음에 요 공식을 이용해서 공사 수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2018년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2018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은 전기만 누적 공사 수익, 그러니까 2017년에 발생했던 공사 수익을 빼야 되기 때문에 2017년과 2018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누적 공사 원가부터 볼까요? 네, 단기 누적 공사 원가는 2017년은 단기 발생 공사 원가인 1600이 되겠고요. 2018년 보세요. 4500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2017년 거와 2018년 거를 더한 이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죠. 그 다음, 자, 총 공사 예정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2017년 거는 이렇게 구해요. 8,000. 2018년 거는 9,000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구하냐면 8,000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거랑 앞으로 발생한 원가가 총 공사 예정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요. 자, 2018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이 이렇게 네모칸인데 누적 공사 원가니까 4,500에다가 4,500 더해서 9,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거는 이렇게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공사 진행률 나오죠. 2017년의 공사 진행률은 8,000분의 1,600 해서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18년은 이렇게 하면 50%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 수익을 구해 볼 건데요. 보세요. 2017년 거는 자, 도급금액 얼마예요? 1억에 공사 진행률 20% 곱하시면 되겠고, 전기만 누적 공사 수익은 없죠. 그래서 바로 2천만 원이 나오고요. 2018년은 보세요. 자, 1억에다가 뭘 곱해요? 50% 곱하면은 5천이죠. 전기말 누적 공사 수익 얼마예요? 2천 빼면 3천 나와요. 그래서 5천은 1억 곱하기 공사 진행률 50%의 전기말 누적 공사 수익 2017년 거 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공사 이익은 어떻게 돼요? 2천에서 내가 얻은 2천에서 공사 원가 빼면은 400이 나오겠고요. 2018년 거는 어떻게 돼요? 보세요. 자, 3천에서 어떻게 돼요? 4,500을 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네, 보셨나요? 자, 어떻게 해요? 공사 수익은 3천에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안 돼요. 자, 발생 공사 원가 얼마예요? 2,900이죠? 그래서 3천에서 2,900 빼서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요. 그래서 답은 공사 수익이니까 3천만 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공사 이익이 9라고 했으면 이 3,900하고 뺄 때 빼시면 안 돼요. 빼셔야 돼요. 네, 요거 유의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에요. 그래서 전산 회계 2급에서부터 전산 세무 1급까지 나오는데, 전산 세무 1급에서는 조금 자주 나오는 기출 유형이 되겠고요. 나머지 급수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만 추려볼게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려봤습니다.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3개 있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한번 보고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 정책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거나,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나중에 배울 건데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꾸거나, 또는 정기재무제표를 재해석하는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이고요. 나머지는 회계 추정이에요.
제가 설명 좀 잘못했네요. 그래서 회계정책은 소급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요. 회계추정은 전지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소급법은 정기재무제표를 처음부터 제작성하는 것이고, 회계추정은 정기재무제표는 그대로 두고 단기부터 효과를 반영하는 거를 회계추정이라 그래서 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회계추정은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 회계정책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 이렇게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재고, 얘는 감가상각. 자, 그래서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회계추정으로 변경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 자, 소급법을 적용해서 정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회사에서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기재무제표는 웬만하면 작성을 안 하고 단기부터 효과 반영하는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회계 추정으로 대부분 적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급법 적용 후 전지법 적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주의 관점에서 회계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재무제표 작성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이에요. 자,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는데요. 자, 아까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회계 정책은 소급법, 회계 추정은 전진법이에요. 그래서 자, 회계 정책은 소급법이에요. 중대하지 않은 거는 회계 추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우실 때는 회계 정책과 추정을 이렇게 같은 라인에 두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중대한 오류는 소급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정기재무제표를 제작성한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수정을 하는데요. 중대하지 않은 거는 정기재무제표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반영해서 정기오류 수정이익이나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이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회계 기준에 어떻게 제가 이해를 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셔야 하는데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잠깐 머릿속에 저장하셨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풀고 까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마지막 제6강에서는 분계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재무제표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6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5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